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보셨죠. 이 39년 동안에 쏜 전체 양이 입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다. 미사일 공업절하고 명절로 만들었습니다. 미사일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최근 그 뉴스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보셨죠. 네. 왜 이렇게 미사일에 집중을 하고 미사일을 열심히 쏘려고 할까? 소위 말하는 김정은의 미사일 정치. 오늘의 주제는 김정은의 미사일 정치가 어떻게 펼쳐지고 왔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은의 미사일 정치 이 얘기가 더 의미 있는 건 박사님께서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데이터를 모두 한데 모아서 그야말로 전수 분석하셨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를 이렇게 전수 분석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국내적으로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볼 만한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데이터를 사실상 발견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오히려 그 시점에 오히려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걸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우리 국방부 차원이라든가 여기서는 다 이미 자료를 갖고 있지만 공개하기 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연구자들 차원에서 공개된 정보 한에서 최대한 미사일을 좀 데이터 해보자.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이 어떤 의도로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지 그 패턴이나 특징, 뭐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요. 오늘 아마 이제 미사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미사일 잘 모르는데 대부분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미사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크게 미사일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순항 미사일은 영어로 이제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탄도 미사일은 말 그대로 탄도 궤적을 따라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켓 추진체를 달아서 쏘게 되면은 이게 지상 위로 올라가서 대기권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대기권 안으로 진입해서 목표 지점에 떨어지는데 물론 중간에 유도 기능은 있어요. 유도 기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탄도 궤적을 따라 날아가는 특성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순항은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이거는 그 엔진의 추력에 의해서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항 미사일은 굉장히 느리면서도 정확도 굉장히 천천히 날아가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체계로 크게 미사일은 분류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분류를 하게 되면 거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행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짧게 날아가는 걸 근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고 그보다 조금 더 날아가는 건 1000km 정도까지 날아가는 걸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한 3000km 정도까지 날아가는 걸 준중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3500km 괌까지 날아가는 거를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미국 본토 소위 8000km 이상을 날아가는 경우에는 장거리, 소위 이제 ICBM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거리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하나는 물속에서 쏘는 경우가 있어요. 잠수함 밑에서 물속에 있다가 쏘게 되면은 사전 노출이 어렵고 그래서 상대가 준비할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잠수함에서 쏘는 발사하는 미사일이 저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또는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적 가치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핵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은밀하고 가장 파괴력도 있고 한 것이 바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소위 전략 폭격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핵무기 갖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다 정리하고 딱 하나만 남겼어요. SLBM, 소위 잠수함 발사 미사일만 남길 정도로 그만큼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얘기하는 과정에 이 지금 미사일들이 하나하나 다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체계만 좀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시기 미사일 발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늘어났나요? 김정은 시기 12년 동안에만 무려 427발 정도를 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추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발을 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연속적으로 수발을 쏘는 경우에는 아무리 관측 장비가 뛰어나더라도 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치인 1로 그냥 삼았을 때도 약 427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이 처음으로 우리의 관측 장비에서 식별된 게 1984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는 1984년부터 2023년 말까지를 통계화 시킨다면은 이 39년 동안에 쏜 전체 양이 493발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시기에 들어와서 427발 쐈으니까 무려 87%가 다 김정은 시기에 집중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사일 활동이 김정은 시기에 와서 활성화됐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상당한 미중이네요. 김정은이 미사일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자주 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해 보면 만약에 미국에서 미니트맨 3, 그러니까 소위 미국의 주력 ICBM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런 실험을 할 때 미국의 대통령이 참관을 하진 않죠. 절대 안 되죠. 예, 어느 국가에서도 보통 그런 중요 무기를 실험을 할 때 지도자가 참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나 없습니다. 보통 멀리 가겠네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중요 무기의 참관에 김정은이 참관을 하고 그것을 공개하고 있다는 거. 보통 이제 이 전략 무기라는 것은 오히려 은밀성을 가져야지만 적에게 그 공포심을 더 주입할 수가 있는데 북한은 의도적으로 그걸 더 공개를 한다라는 거. 상당히 이걸 정치적으로 메시지화시키고 정치적으로 자기 성과로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이 상당히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미사일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그 화성 17형 시험 발사한 날인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하고 명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북한이 명절까지 만들 정도로 했을까 싶네요. 네, 북한은 이때 이 11월 18일이 국방 발전의 성스러운 여정에서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역사의 날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화성 17형 이동식 발사 차량에 영웅 메달을 부착한 모습이 열병식 때 포착이 됐습니다. 차에다 매달렸군요. 네, 메달을. 네, 그래서 이 공항공 영웅이라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북한에서 가장 영웅적 행동을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가장 최상급의 표현이죠. 보통 이렇게 무기, 사물이죠 사실상. 사물에게 어떻든 인격화된 이런 상을 부여한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하게 높게 이걸 본다라는 얘기인데 이 이동식 테리라고 하죠. 이동식 이 차량은 사실상 굉장히 큰 육중한 ICBM을 운반하고 안전성 있게 기동성 있게 쏴야 되는 측면인데 이거를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소위 이제 국산화를 해서 잘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걸 기리려고 하는 것이고 앞서 이제 미사일 공업절 얘기를 했는데 11월 18일이 원래 미사일 공업절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로켓 공업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11월 29일이죠. 이거는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이죠. 그 당시엔 화성 15형이 북한이 미국 본토를 처음으로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려가지고 우리 드디어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하면서 김정은이 로켓 공업절이라고 이름을 처음 붙였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미사일이 바로 ICBM이 화성 17형입니다. 그거를 이제 개발하자마자 날짜를 바꿔서 이제 11월 18일로 미사일 공업절을 이제 만든 것이죠. 추가되지 않고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다음 네네.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화성 15형과 17형이 북한에게는 중요한지. 그러니까 소위 미국을 내가 본토를 직접 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됐다는 것을 얼마나 내세워서 과시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 화성 17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그때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딸님이. 그 화성 17형 자체도 이제 무기 자체로는 의미도 있지만 그날 이제 김주애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날 노동신문에 이제 장문에 이제 기사가 실리는데 미래 안전을 드디어 담보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들은 이 미사일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이제 살게 됐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김주애의 등장은 김주애 세대의 안전을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그런 등장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전체 김주애가 여태까지 등장한 그 총 등장 횟수 중에
국방 관련 행사만 거의 80~90% 정도가 될 정도로 주로 미사일이나 이런 활동에 주로 김주애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김주애에 아주 주목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핵미사일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북한 핵미사일이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가 사실 본질인데 맞네요. 김주애로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아. 그래서 그게 상당히 김주애 등장에 심리전적인 요소가 있다. 저희가 시선 다시 돌려야겠네요. 미사일로. 그렇죠.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이 미사일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뭐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굳이 정의하자면은 대미 억제력, 그러니까 소위 미국에 대한 억제력이 아마 주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국력이 미약한 국가죠. 맞아요. 경제력도 약하죠. 네. 근데 이런 국가에서 근거리 미사일부터 단거리, 중거리, 준중거리, 장거리까지 모든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미사일 모든 종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다 미국 기지가 있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미국을 향한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이. 다 미국. 네, 미국이 날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게 보복하고 응징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를 언제든 칠 것이다라는 그 억제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북한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김정은은 더 강력한 미사일을 갖겠다면서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엄청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년의 집권 기간을 미사일 개발사로 한번 우리가 본다면은 1차 핵무기 고도화기, 2차 핵무기 고도화기로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핵무기 고도화기는 2013년 3월 30일입니다. 그때 당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핵무력과 경제 건설을 동시 병진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병진 노선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4월 1일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서 법령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핵보유국 지위에 관한 법령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이제 핵보유국이 됐다. 그런 지위를 법령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승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대외적으로 내가 핵보유국이다. 그리고 앞으로 핵 개발을 갖다가 더 가속화시켜서 하겠다라는 것을 표명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2017년 11월 29일이죠. 화성 15행이 성공한 요 날까지 4년여 되는 요 기간을 1차 핵무기 고도화기로 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최정점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그 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핵무력을 강하게 발전시키자 선포를 한 셈인데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발된 미사일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미사일 종류를 얘기하는 것보다 목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 왜 미사일을 일단 만들려고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미 억지력이 있는 내가 미국한테 쉽게 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측면. 그래서 북한은 국방기술 현대화 4년이라는 이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ICBM을 최종 목표로 해서 빠르게 이제 그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을 판단해 봐야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이 뭐가 있지? 김정은이 창고에 처박혀 있거나 아마 잘 쓰지 않았던 미사일들을 전부 꺼내가지고 쏴보기 시작합니다. 단거리든 근거리든 막 쏴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럼 여기에서 단거리급 미사일을 어떤 기종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자기 모델, 기본 모델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소위 말하는 백두 엔진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백두 엔진은 우크라이나製의 그 엔진을 가져와가지고 자신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ICBM, 소위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을 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커다란 그 엔진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걸 몇 차례 실험을 한 끝에 결과적으로는 2017년 11월 29일 날 성공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고각 발사이기 때문에 정상 각도로 쏜 건 아니지만 13,000km 정도 날아가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13,000km면은 미국 서부와 중부까지는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김정은이 우리 드디어 핵무력이 완성됐다 해서 핵무력 완성 선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여정이 제1차 핵무기 고도화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ICBM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나온 ICBM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집권 이후에 이제 2012년에 화성 13형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14형, 15형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진화적 개발 모델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진화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한 모델을 만들어서 기본 모델로 한번 발사해 봅니다.
성공을 했지만 뭔가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모델을 기초로 해서 좀 기능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본 모델은 화성 13형, 조금 기본 모델을 좀 더 수정한 거는 화성 14형, 그리고 화성 14형을 더 완벽하게 완성형 모델로 한 게 화성 15형, 그거를 더더욱 완성한 게 최근에 썼던 화성 17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액체형입니다. 액체 연료를 주로 주입하는 모델로 해서 이게 완성형을 만들었던 것이고, 뭐 최근에 이제 화성 18형도 성공을 했죠. 이거는 고체 연료입니다. 이거 액체 연료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죠. 왜냐하면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래프에서 이거 보면 2018년에 갑자기 미사일 발사가 확 줄어요. 왜 그럴까요? 다 아시겠지만 2018년은 어떤 해입니까? 평창 올림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그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1년 대화가 진전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빨리 미국과 뭔가 단판을 져서 내가 원하는 요 계산식대로 뭔가가 관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게는 어떻든 대화에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나 이제부터 핵 경제 병진 노선, 그러니까 소위 핵을 개발하기 위한 노선을 이제 그만할게. 그래서 4월 20일 날 북한이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지금까지였던 병진 노선을 그만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경제에다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노선을 의도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시기 대화를 계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미사일을 실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계속 잠잠하게 있다가 그럼 11월 16일, 18일 왜 쐈을까?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부터 다 약속한 대로 될 줄 알았더니 7월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옵니다. 그리고 김영철이 돌아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뒤로 담화를 발표해서 이 강도 같은 놈아라고 이제 욕까지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제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나도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수 있어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11월 말에 한번 실험을 했었죠. 다 의도가 있구나. 솔지 아니 솔지. 2019년에 북한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사일 실험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과는 미사일 어떤 도발 패턴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1차 핵무기 고도화 시기라고 아까 얘기했던 2013년에서 2017년까지는 오로지 ICBM을 보여주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였다면은 이 시기는 사거리가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km에서 한 1000km 사이를 날아가는 걸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평양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에서 1000이면은 어디까지가 커버가 가능할까요? 한반도, 일본. 그 정도? 네, 두 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한반도는 당연히 커버하고 주인미군도 잘하면 전진 배치하면 주인미군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북한이 갑자기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코드명으로 붙인 게 이제 KN-23, 뭐 24, 25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KN-23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굉장히 변칙성이 강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소위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해서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똑같이 모방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쏘는 탄도 계정은 똑같은데 재진입 이후부터 변칙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거의 최종 탄착 지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요동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요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발하고 그다음에 KN-24 같은 경우에는 북한판 에이텐킴스라고 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에이텐킴스하고 같은 분미인데 엄청나게 중량을 높여가지고 축구장 한 6개 지역을 갖다가 산탄총을 쏘듯이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위력이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굉장히 위력적인 그 무기가 또 있고. 네. KN-25가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초대형 방사포라고 해서 미사일로 과연 취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사실상 거의 단거리 미사일에 준하는 미사일인데 이거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투입돼 있는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KN-23과 25죠. 초대형 방사포는 다연장이죠. 다연장관에서 동시적으로 이제 발사가 가능한 거의 단거리 미사일이죠. 그래서 600km 정도까지 최대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을 사실상 타겟화시키고 있고 여기에는 이 세 개 무기 모두 전술핵 탄도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거. 1차 핵무기 고도하고 뭐가 달라졌죠?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한반도의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전술핵
소위 전술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무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이죠. 올해 역시 이 전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의 발사를 이어갔잖아요. (2024년에) 발사된 미사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2024년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2023년 후반기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2024년 요 초에 들어서까지 이제 전체 연쇄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플랫폼이 달라졌어요. 플랫폼이 달라졌다는 건 기존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나 모두가 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걸 중심으로 했죠. 네. 탄도 미사일 중심으로. 근데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들어와서는 발사 플랫폼이 해상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화살, 해일, 뭐 불화살, 뭐 바다수리 이런 이제 명칭이 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순항 미사일들입니다. 특히 이제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는 거는 1,500km에서 1,800km 정도를 굉장히 느리지만 거의 지표면에 달라붙어서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거의 감지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것을 뭘 타겟을 하겠습니까? 접근하는 미국의 항공모함, 미국의 함대를 상대로 해서 아주 은밀하게 이제 타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다수리 같이 지대함 또는 함대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배에서 배로 쏘는 거, 그다음에 또는 지상에서 배를 향해서 쏘는 거. 이건 대부분 어떤 목표냐면 반접근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내 이런 무기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 해안 근처나 영해 근처로 오면은 내가 쏘겠어. 라는 이제 소위 반접근 지역 거부적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올해 들어와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는 해상 플랫폼으로의 발사 플랫폼을 확장시키는 거. 이게 아주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좀 해봤더니 북한의 미사일 전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사 시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사일을 유독 많이 발사하는 월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9년 동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던 그 달, 어느 달에 제일 많이 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3월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죠. 3월이 이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월? 그래서 이제 김일성 시기, 김정일 시기까지 다 포함하면은 3, 4, 5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8, 9월에 조금 이제 그거보다 좀 낮지만 어떻든 많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3, 4월이 어느 시기입니까? 봄이요. 봄이 탔나요, 김정은이? 연중 굉장히 한미 간의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훈련들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3, 4월에 예전에 전통적으로 폴이글 키 리저브 뭐 이런 훈련들이 있었죠. 독수리 훈련 뭐 이런 훈련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8월 달에는 을지 프리덤 쉴드라고 최근에 하죠. 을지 연습이 보통 여기 또 이제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대규모 기동 훈련들이 이제 수반되는 이런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계를 일으키듯이 이 시기만 되면은 뭔가 반응을 하는 거죠. 네. 나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 이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시위성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이 통계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최근 한 3년, 4년 사이에 북한의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김정은 시기의 최근 3, 4년 이 시기는 뭐냐면 2021년에 1월에 8차 당대회를 통해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몇 년 차죠? 4년 차에 들어가고 내년에 5년 차가 되는데 북한이 그 국방력 발전 계획을 천명한 이후부터 연중 골고루 쏴요. 그러니까 특정 달이 아니라 거의 모든 달에 네네. 쏘기 시작해. 유일하게 조금 소강 상태에 드는 게 11월, 12월인데 그것도 안 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숫자가 들어드는 것뿐이지 연중 거의 고르게 쏜다. 그 말은 뭐냐면 연중 국방력 발전 계획에 따라서 실험 계획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훈련에 대응해서 내가 막 시위하는 거 이외에도 이제 훈련 말고 실험을 위한 연중 배치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중 계속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이 좀 발견되는 거죠. 네, 이 북한은 한미가 대규모 연합 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반발의 입장을 내놨는데요. 올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이 자유의 방패 (FS) 연습이 진행되자 북한은 또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북한 국방성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이 한미 양국은 자기들의 그릇된 선택이 가져올 안보 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그 담화 발표하고 다음 날에는 서부지구 최전용 군단들인 것 같아요. 주요 작전 기지를 방문해서 전쟁 준비 강화에 힘을 써라. 이렇게 지시할 정도로 사실 김정은이가 우리 한미 군사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근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무기 개발이나 훈련과 같은 군사적인 목적 이외에도 대외적으로 김정은이 보내는 메시지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를 파악하려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참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핵미사일 활동에 김정은이 다 참가를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아, 가려서. 선택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2019년, 2020년 한 2년 동안은 거의 90% 이상 참관을 해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알리죠. 그게 이제 보도가 나가게 되면은 김정은이 어떤 발언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과업이 뭔지를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게 내가 얼마나 큰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어떤 경계심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알리는 부분. 그다음에 어떻든 내부적으로 결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내가 핵무기를 다루고 있고 이런 걸 개발한 성과도 있지만 어떻든 내가 이런 걸 다룰 줄 아는 지도자라는 것을 알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걸 실제적으로 실전화시켜서 전략적, 전술적 또 작전적인 측면에서 운용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 뭐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자기의 작전적 의미를 계속 알리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한 절반 정도 참관을 하고 있어요. 한 47%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고 미국에게 아주 강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는 아주 퍼포먼스를 강력하게 이제 보여주면서 특히 여러분 지난번 이제 화성 17형 발사를 연출하기 위해서 경락고에서 미사일이 나오는 걸 영화처럼 막 찍은 경우도 이제 보셨을 거예요. 가죽 점프. 네, 가죽 점프 있고 그리고 뭐 대단한 연출. 발사 명령 내리고 뭐 하는 여러 장면도 연출하고 했는데 이런 선택과 집중 속에서 미국에게 보내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읽혀지죠. 내가 어떤 무기가 있고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널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 무기인지 너도 알아. 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한 게 이제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너무 막 정세가 악화돼 있을 경우에는 또 호전적인 무기를 다루는 뭐 지도자처럼 너무 강하게 군사적인 무기를 막 다루는 모습을 또 안 보이려고 하는 시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세와 민감하게 이 훈련 참관도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참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보통 한 15% 정도는 참관을 해놓고서 사실상 공개를 안 하는 경우. 그 경우는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3월까지 몇 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을 하는데 보도를 안 해요.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게 이제 장거리급 미사일을 뭔가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다. 가다가 이제 떨어진 경우도 있고 높이가 한 500km 올라가다가 이제 그만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몇 차례 실패한 경우는 북한이 보도를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간 과정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한번 쏘는 개념에서 이제 김정은이 참관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보도를 안 하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그해 이제 11월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김정은이 연출된 장면으로 나오게 되죠. 실패하면 그 분량 한번 날리고 그다음에 성공하면 그래 분량 좀 살려 이렇게 막 시키나 봐요. 네, 김정은 시기에 워낙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하고 생산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주 찾아가서 참관했던 미사일은 그만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참관하는 그 무기 체계를 조금 약간 큰 이제 카테고리로 본다면은 단거리 미사일이 가장 많았어요. 절반 이상이 거의 단거리 미사일에 집중적으로 참관을 했는데 이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N-23, 24, 25로 보통 명명하는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실제 지금은 이제 실전화가 완전히 됐죠.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전략적 가치를 높이 부여했는지 참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의 대부분 참관을 했고 또 하나는 한미연합 훈련을 하거나 뭔가 정세가 불안정할 때 자기들의 무력 시위를 통해서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굉장히 많이 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면화 훈련이 이루어지면은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뻥뻥 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동해상에 이제 전략 자산이 전개돼 있는 상태라면은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사거리 무기는 단거리 미사일이 제일 좋죠.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뭐 우리의 군 기지, 비행장, 뭐 시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단거리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면화 훈련이 시작되면은 그 기지들의 사거리에 맞는 미사일을 골라가지고 주로 단거리 미사일을 주로 쐈다는 거. 그래서 어떻든 김정은 창관 미사일들 중에는 단거리 미사일이 압도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약간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CBM이랑 또 SLBM 같은 그런 무기들에 대한 참관 의미도 좀 궁금합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29일에 화성 15형을 쐈는데 그 다음날 김정은 위원장이 큰 그 서명하는 사진이 나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 아주 딱 선언 해가지고 김정은 사인이라는 게 크게 공개됐는데 그리고 나서 북한이 쓴 용어가 있어요. 전략 국가가 우린 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략 국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드디어 미국의 본토를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바로 우린 전략 국가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썼거든요. 근데 이 말은 결국은 ICBM은 미국 본토를 치기 위한 용도, 내가 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ICBM은 당연히 뭐 미국에 대한 어떤 협상력을 키우고 미국에 대한 어떤 억제를 키우는 데서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참관을 하고 있고 SLBM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사일 전체 체계에서 SLBM, SLCM은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전통적인 분류법으로 삼축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축 체계는 뭐냐면 핵을 어떻게 투하하느냐의 문제인데 전략 폭격기, 소위 비행기에다가 옛날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을 투여했던 방식이 전략 폭격기입니다. B-29 같은 이제 큰 폭격기에다가 핵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떨어뜨리는 거. 네. 전략 폭격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ICBM. 소위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SLBM입니다. 수중에서 이제 잠수함이 근처로 접근해가지고 거기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방식인데 이 세 개가 삼축 체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걸 다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고 그 외 국가는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지 못해요. 근데 엄청나게 이제 그만큼 이제 핵 강국이란 뜻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SLBM에 얼마나 의미를 두겠어요. 그렇죠. 내가 미국의 정찰위성을 통해서 감시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 최대한 거기에 노출되지 않는 잠수함을 통해서 미국에게 위협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갖게 된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궁극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북한이 SLBM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와서 북극성 1형부터 사출 실험을 할 때부터 참관을 해가지고 거의 모든 북극성 시리즈, 그러니까 소위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 대해서는 다 참관을 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만큼 전략적 가치를 높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즘 와서는 이제 SLCM에 더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김정은이 요즘은 거의 전략 순항 미사일에 완전 꽂혀가지고 거의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2018년에 푸틴 대통령이 의회에서 시정 연설을 해요. 시정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큰 무대에 설치해놓고 스크린을 펼쳐주는데 그 스크린이 뭐냐면 자기가 개발하고 있는 러시아의 최첨단 무기들을 다 공개하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SLCM, 소위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극동, 소위 이제 이 서태평양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배치하겠다. 이걸 제시를 해요. 이게 뭐냐면 탄두 앞부분을 저강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발이 최소 수준으로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0.5킬로톤에서 한 2킬로톤 정도 되면은 히로시마나 이런 곳에 터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떨어지는 강도죠. 그런데 정밀도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내가 타격하고 싶은 것만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도시 파괴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든 사용 윤리에서 조금 대도시를 파괴하는 것보다는 윤리상 조금 덜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더 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거를 대량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해 연말에 미국에서 이제 NPI라고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나오는데 미국의 핵 정책을 담은 건데 거기에 뭐라고 나냐면 우리도 저위력의 SLCM을 갖다가 대거 배치하겠다 이렇게 맞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동북아 이때가 이런 바로 SLCM 경쟁에 이제 붙게 되죠. 북한이 최근에 이제 SLCM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과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렇다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박사님,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의 태세를 강화해야죠. 그러니까 태세를 강화한다는 건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을 억제해왔던 한미 동맹, 또 한미 간의 군사적 협력, 그다음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태세를 갖추는 것은 충분히 이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자체적인 전력 증강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 한국 내에서의 전력 증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세만 가지고는 또 이게 북한 핵 문제나 이런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는 조금 더 해법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모색을 해봐야 돼요. 그 해법이라는 건 어떻든 북한의 저 핵 개발을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최대한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노력만 가지고 되진 않겠죠. 그래서 곧 이제 11월이면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차기 행정부가 이제 들어설 텐데요. 차기 행정부가 어떻게 대북 정책을 취할지, 대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봤다가 최대한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의 공조, 그래서 빠르게 해법을 강구하는 거에서 한미가 최대한 빨리 공조하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력이나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외교적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은 이 미사일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적극 활용하면서 이른바 한반도의 위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타개할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